여러분들 2023년 뭐 이런 데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달러 앞으로 이제 엉망된다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올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3, 4년 동안 그 이전부터 2019년, 18년, 17년 이런 데 쭉 보면은 다 저금리였습니다. 저금리였고요. 최근에 보면 고금리에 들어서게 되면서 금의 기회비용이 첫 번째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달러의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했다가 또 최근에 이제 달러도 강세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그 이전부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이 한참 있을 때였는데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제가 금융시장에 한 20, 30년 있으면서 계속 보아왔던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푸는 거였습니다. 돈을 좀 금리를 올리려 하면은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돈 못 올리고 돈을 풀고 이렇게 했는데요. 금 가격이 1980년을 피크를 해가지고 2001년, 2002년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70%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2008년 이후입니다. 잘 아시겠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또 한 번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었던 것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게 2022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일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이 이제 엄청나게 금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왜 사게 되냐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때 미국이 이전에 중동이라든지 이런 걸 제재할 때는 그 이전에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하고 했는데 코스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제재라는 걸 택했어요. 꽤 경제 제재를 해보니까 이게 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엔 경제 제재를 무지막지하게 계속 썼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쓰면서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못 팔게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결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채권 데스크에서 러시아 회사채, 공사채 하여튼 조그만 금액도 얼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금액 판다고 내놨더니 바로 전화가 온 겁니다. 왜 파느냐? 그 잘못 팔면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금융기관 제재에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겁난 것인데요. 그러면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우호적이니까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놓아서 여차하면 팔려고 갖고 있는데 여차하면 못 팔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세하면서 금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 통화를 많이 풀고 재정 적자가 많이 쌓이고 하면서 그때 아마 여러분들 2023년 뭐 이런 데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달러 앞으로 이제 엉망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올 초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 3, 4년 동안 이제 그 이전부터 2019년, 18년, 17년 이런 때 쭉 보면은 다 저금리였습니다. 저금리였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고금리에 들어서게 되면서 금의 기회비용이 첫 번째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달러의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했다가 또 최근에 이제 달러도 강세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달러에 대한 기피도가 조금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금 가격이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조금 또 회복을 해볼까 어쩔까 하다가 이제 금리 부분 쪽에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라는 것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큽니다. 미국의 국채 30년 가지고 있으면은 5%, 10년짜리 가지고 있으면 4.5%를 주는데요. 금을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4.5% 기회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이 없다 보니까 배당이 없는 것은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현재까지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리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더욱이 이게 이제 기회 손실이 커진 것이죠. 내가 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주식에 조금 옮겨 갖고 있는 것, 안 그러면 채권을 좀 갖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혹은 돈을 빌려서 금을 살려니까 그 차입 비용이 높아진 것,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할 때 이제 점차 금의 가격이 좀 재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 골드만삭스를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6,000달러
같으면은 지금부터 따지자면은 거의 얼마나 더 올라야 되나요? 한 40%더 올라야 되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300 정도 그 정도일 텐데요. 주식의 기대 수익하고 따지자면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얼마나 받치느냐 하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방을 좀 이제 저점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금리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강력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기로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금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오렌 버핏이 말했듯이 이제 그 배당도 없는 것, 금에서 수익도 나오지 않는 것 해서 이제 잘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이자 부담이 꽤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지출의 거의 20% 이상을 이자 부담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금리에 조달했던 국채가 만기가 되면서 고금리로 조달하게 되면 이제 계속 이자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트럼프 얼마 전에 그랬죠. 뭐 단기로 그럼 계속 조달하지.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기 때문에 이제 이자 부담도 되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과연 재정 적자와 달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불확실성, 소위 말해 우리가 금이 어떤 거의 대체 수단이냐 하면은 법정 화폐, 지폐가 이제 신뢰성을 잃었을 때 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제 통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이 금을 조금 가질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가지는 이유를 들자면은 그런 부분의 이유 정도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대신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비중은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줄여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금을 가지는 것은 제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금이 조그맣게 슬라이스 된 것도 없으니까 자기 집에 금을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무슨 일이 나가지고 지폐도 소용없고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자기의 생존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괴를 들고 나가서 팔 수는 없고 하니까 그런 쪽에 이제 이유 때문에 금은 그런 쪽에 확연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요로서 일정 부분 조금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걸 투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에 금 가격이 피크를 치고 20년 동안 금 가격이 7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배당도 없으면서 가격이 70% 떨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최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노후에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으셨으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안전자산으로 해보려고 하면 시도는 했었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다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은 1대1로 이제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은 이전에 통화의 성격, 소위 말해 달러 대신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성격,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나중에 미래의 통화도 되지 않냐, 이걸 가지고 뭘 지불해도 되지 않냐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자를 가지고 물건을 재려면은 자의 1cm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가치의 척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의 1cm가 왔다 갔다 하면은 다른 걸 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화폐의 가치의 척도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의 안전성인데요. 비트코인은 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화폐로 기능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지니어스 액트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마다 비트코인에 좋을 것 같았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서 스테이블 그 화폐의 속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으로서의 기능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나머지 가치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디지털 금
이게 그냥 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금이 오히려 그 가치는 있는 것이고요. 근데 디지털 금으로서의 제한된 수량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는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블랙마켓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다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 겁니다.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한테 이제 많이 물려주게 된 것이고 빠진 부분이고요. 나머지 가치를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그러는데 기관들이 전망해 놓은 것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요인, 그다음에 ETF라든지 기관들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가격이 계속 이제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꿈을 가진 자산에 투자할 때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이 시장이 확실히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 스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IPO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장이 앞으로 있겠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코인 쪽에. 그다음에 그 시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비트코인은 독점적입니다. 거의 상당한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저는 이 장기적으로 미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드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많이 산 것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또 개인들도 들어가는 이유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폐가 어떻게 될지, 도대체가 내가 달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 가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면은 일정 부분 이걸 가지고 있겠죠. 그런 부분의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가질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수요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법정 화폐, 법정 지폐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대한 대체제인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라스트 리조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최후의 피난처 라는 뜻입니다. 라스트 리조트를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을 라스트 리조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맨 마지막에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기능 중에 하나가 라스트 리조트입니다. 2022년에 금리가 급등할 때 증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가서 중앙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CP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인해서 통화를 공급받습니다. 그게 이제 라스트 리조트인데요. 지폐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지폐 같은 경우 달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조차 좀 불확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스트 리조트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가장 라스트 리조트는 결국 이 금이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라스트 리조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라스트 리조트라는 것은 나의 생존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토에 있던 뭐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홍콩이나 이런 데로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럴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때 가지고 가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시어머니들도 며느리한테 보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대대로 내려온 보석. 그 이야기에 보면 그 보석을 어떤 때 씁니까? 집안이 무척 어려워졌을 때 혹은 자녀에게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될 때 그걸 팔아서 해줍니다. 그게 라스트 리조트의 성격인데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여전히 보석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보석도 유통성이 좋으려면은 브랜드를 가진 보석이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석을 집에 좀 가지고 계셔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차할 때 그게 나의 라스트 리조트의 기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역할은 없습니다.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금 누렇게 있는 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 하면은 그것도 효용입니다. 집에 갖다 놓으시고 한 번씩 보시면서 기분 좋으면은 그것도 효용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하다 하면은 그것도 효용인 것이고요. 뭐 그런 기능들이 금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어떤
어떤 욕망이라 하기보다는 인간의 최후의 라스트 리조트로서 기능을 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지금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기업의 수익, 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의 싸움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둘을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에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펀더멘털은 빨리는 안 변해요. 펀더멘털은 꽤 한 6개월, 1년은 좋게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시경제 변수는 매월 혹은 뭐 2, 3주마다 발표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할 때는 펀더멘털을 좀 굳건하게 보시면서 그걸 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스탠스를 이렇게 꼭 유지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앞으로 한 최소 6개월 정도의 주식시장에서 견지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는 우리가 인생 오후를 대비할 때는 이런 자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비경제적인 요인도 많이 과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챌린지가 있으며 그 챌린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은퇴연옥에서 나온 책을 그게 좀 실용적으로 제가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일종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오후에 내가 나아가야 될 콤파스, 일종의 나침반 내지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